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지요? 안 추워요? 춥지요? 예, 굉장히 저는 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49쪽에 큰 4번 상업입지론 들어가면 될 것 같지요? 근데 이제 상업입지론은 제가 이미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입지론 부분에서 가장 출제 빈도와 비중이 높은 부분이에요. 근데 출제 빈도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용이 많으면 그만큼 지문을 구성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입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상업입지로는 이론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각 어떤 개별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출제 빈도도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요.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상업입지론의 계산 문제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떤 공식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된다, 그것만 익히시면요, 곧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인지 아닐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그럼 일단은 그 제목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로 1번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나오고 가로 2번에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 나오죠.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가로 3번에 허프의 소음의 상권 이론 또는 확률 모형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어차피 이게 기초서다 보니까 컨버스라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시면 그러니까 크리스탈러, 레일리, 컨버스, 허프 4명 학자의 주장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장한 학자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크래커는 허프다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죠. 크래커는 허프다. 이 말이 뭐냐면 크리스탈러, 레일리. 기초에서는 없지만 컨버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허프 4명 학자의 주장을 정확히 알아들으신다면 상업입지론 문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성격으로 구분할 때 거시적 중심지 이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시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 넓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크리스탈러의 주장을 거시적 이론이라고 말하느냐? 크리스탈러는 이론을 주장함에 있어서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과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거시적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 가로 2번에 중심지 이론의 전개를 보았을 때,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근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중심지라고 해서 뜻을 보니까 배후지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상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소비자 거주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말로 바꾸면 중심지란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 필요한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공간 장소를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그 상업입지에 대한 문제를 풀거나 문장을 해석하실 때 중심지라고 말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점포 매장,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컨대 신발 가게가 있어요. 그럼 신발 가게란 신발이라는 재화, 물건을 주변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제공해주는 역할 또는 기능을 갖는 공간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뜻 자체, 이론적인 의미 자체는 소비지 또는 소비자 거주 지역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주는 공간 장소라고 문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특정한 점포 매장을 뭐라고 말한다? 중심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뭐 식당이 있을 거고 신발 가게, 빵집, 뭐 가방 가게, 옷 가게, 이런 점포들이 있겠죠. 그 하나하나의 점포를 크리스탈러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라고 말한다?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최소 요구치와
동그라미 3번에 재화의 도달 범위 또는 거리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건 특정 중심지가, 자, 우리 중심지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자고요? 점포. 어떤 점포가 있다면 그 점포가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때 중심 기능을 유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그 점포 또는 매장이 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를 뭐라고 말한다? 최소 요구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컨대 그 신발 가게 주인이 곰돌이에요. 자, 여기 신발 가게가 있고 이웃에 옷 가게가 있대요. 근데 신발 가게 주인이 김 사장님, 또 옷 가게 주인이 이 사장님이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김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김 사장, 요새 그 장사 좀 어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장님 말도 말아요. 하루에 10켤레는 팔아야 근근히 유지라도 될 텐데 요새는 한두 명 구경하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신발 가게 주인인 김 사장 입장에서 신발 가게라는 점포, 즉 중심지를 유지하기 위해, 즉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10명이에요. 최소한 10켤레는 팔아야 유지가 될 텐데 요새는 두세 명 구경하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신발 가게라는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즉 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는 10명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 또는 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중심지가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떤 점포가 있죠. 그럼 점포, 그 중심지가 제공하는, 공급하는 재화, 어떤 물건의 최대한의 도달 거리 또는 그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통행 거리를 우리 뭐라 그래요? 재화의 도달 거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빵집이 있어요. 그럼 빵집도 빵이라는 재화,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제공,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 또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빵집도 중심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빵이라는 재화, 물건의 도달거리가 예컨대 200m라고 한다면 그 200m를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범위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빵이라는 물건 스스로 200m를 이동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빵이라는 물건의 도달거리가 200m란 말의 뜻은 빵집으로부터, 즉 빵집이라는 중심지로부터 200m 거리 안에 있는 소비자, 고객들은 이 빵집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아니, 빵 스스로 200m 이동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빵집으로부터 200m 거리 안에 있는 소비자 또는 고객들은 이 빵집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요, 이 말은 곧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만약 201m 지점에 어떤 거주하는 소비자, 고객들은 이 빵집을 이용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최대 얼마의 거리까지, 200m 거리까지만 빵이라는 재화, 물건이 팔려 나간다의 뜻이거든요. 오케이?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200m를 벗어나서부터는 빵이라는 재화, 물건이 하나라도 팔린다, 팔리지 않는다. 팔리지 않겠죠. 정말 이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3년 전인가 기출문제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재화의 도달 범위란 특정 중심지가 제공하는 재화의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말한다. 이렇게 등장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말 그대로 한 건데 표현이 다르죠.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시간 때 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800, 900페이지 분량을 몽땅 외웠다 할지라도 개로는 40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말도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말의 뜻이 무엇이고 그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을까? 이유를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많은 문장을 외워도 개론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나 법과목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자가 법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외워서 맞춰도 답은 맞출 수 있는 게 법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법과목처럼 공부했다가는 난리 나는 과목이 뭐다? 개론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 강의를 상당히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 수강 후기를 보거나 합격 후기를 받으라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너무 어렵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론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다 얘기를 해놓고 이 말이 실제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었는가를 한 5개, 6개를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론 자체를 설명하는 걸 들을 때는 알아들을만 하다 하더라도 5-6개 문장을 또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겁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되게 어려워, 복잡해, 안 들을 거야 이러시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나중에 한 6월, 7월 달쯤에 가보면 뼈저리게 느껴요. 그 다양한 문장 표현 모르고 있잖아요. 알아도 못 풀어요, 개론. 제가 요번 그 28회 시험 있지 않습니까? 28회 시험을 제가 처음에 입수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 100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 맨날 하던 거 다 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 전국적으로 더럽게 어려웠다는 게 평가란 말이에요, 개론이. 그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니 이런 말 한 적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다 한 건데 무슨 말이냐? 우리 수업 시간에 A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A라는 문장을 출제자는 A 플러스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근데 A 플러스 말을 못 들어본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그럼 어떻게 돼요? 말 뜻을 해석할지 못하다 보니까 들어봤던 문장이 아닌 게 나오면 처음 들어봤다. 배우지 않은 것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어때요? 어렵게 느껴지고 그때부터 야, 요번 시험 되게 어렵게 나왔네. 근데 사람이요. 일단 한번 어렵게 나왔다는 느낌이 들면요.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그게 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거든요. 왜? 굉장히 이제 두근거리고 굉장히 뭐랄까 두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번 시험도 그렇지만은 많이 안타까웠던 게 아니 조금만 그 평소에 했었던 그 방식대로 조금만 하셨으면 그러니까 당황만 하지 않았다면 좋은 점수가 나왔을 그런 시험인데 참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그 어렵다는 악플을 받으면서도 이 수업 방식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수업을 듣지 않으면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 나오는 그 순간 다 빵점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요,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익숙해서 푼다 그랬어요. 하도 자주 보고 들어보고 봤던 그 문장이 나오니까 이게 답이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거지 여러분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모두 해석하고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욕을 먹더라도 이 수업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처음에 말할 때 재화에 도달거리는 특정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최대한의 통행거리다 라고 얘기할 때는 빵집이라는 점포 중심지가 있을 때 그 빵집이 제공하는 빵이라는 재화가 팔려나가는 최대한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거리다. 근데 빵이 팔려나간다는 건 그 빵집을 어떤 고객들이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원래 뜻은 뭐라고요?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범위란 특정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의 최대한의 통행거리다. 즉 재화의 도달거리가 200m라면 그 빵집이라는 중심지로부터 200m 거리 안에 있는 고객들은 이 빵집을 이용하겠지만 200m 바깥쪽에 있는 소비자 고객은 이 빵집을 이용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구만 이해를 해놓고 실제 문제에서 재화의 도달 범위란 특정 중심지가 제공 또는 공급하는 재화의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말한다 그러면 그런 말은 처음 들었다고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빵집이 중심지라고 했죠? 그럼 빵집이 나는 중심지가 제공하는 재화 물건이 뭐예요?
빵이에요. 빵이에요. 근데 최대 200m까지만 팔리는 거죠. 그럼 200m를 벗어나면 이 빵 팔린다, 안 팔린다? 그럼 200m에서 이 빵이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바깥을 벗어나면 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어때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고객 입장에선 최대 200m 안에 있는 고객들이 이 빵집을 이용한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 빵이라는 재화, 빵집이 공급하는 빵이라는 물건의 입장에선 200m까지만 팔리고 그 바깥을 벗어나면 안 팔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재화의 입장에선 수요 수준, 팔리는 양이 0이 되는 위치를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 같은 말도요, 누구 입장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처럼 느껴질 뿐인 거지 해석해보면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1년 내내 그 해석 능력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법이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외우는 방법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외웠던 그 문장이 아니면 뭐다? 생소하고 배워보지 않은 것 같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 순간 자신감이 결여되면서 아는 문제도 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모든 원리를 꿰뚫어 이해를 하든지, 두 번째, 외우려고 작정했다면 아이 기출에 나왔던 5,400점을 몽땅 다 외우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점수를 얻을 수는 없겠죠. 물론 개론은 계산까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인데요. 근데 크씨가 말하기를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거리와의 관계 속에서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군가요? 크리스탈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중심제 성립 조건 해놓고. 그럼 그 문장을 잘 보세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다는 말은 결국 부등호를 그리게 되면 어느 쪽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크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나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나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작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같은 말 한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자, 지금 여러분들 간단하게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 또는 거리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건 이해 가시잖아요. 맞죠? 근데요, 크다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 입장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요구치의 입장에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크다, 작다? 작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나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나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작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같은 말 한 거 아니에요? 맞죠? 해석해보면 같은 말이죠. 그러나 만약 해석 없이 그냥 문장 표현만 본다면 다른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문장만을 외울 것 같으면 개론 공부를 헛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미쳤다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말 하면 이게 답이에요 해놓고 농담이나 주고받고 끝나야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요거는 기초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계세요. 나중에 기본서 보면 아주 미칠 겁니다. 왜? 여기서 이 기초서 내용은요, 진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할 만한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인력. 인력이란 말이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때 인력은 한자로 잡아당길 인 힘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그런다? 인력이다 그래요. 근데요, 큰 제목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대목이 상업입지론이거든요. 그럼 상업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장사잖아요. 그럼 장사하는 점포 입장에선 누구를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손님. 신선한 표현이에요. 제가 10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손님이란 말 처음 들어봐요. 대부분 고객, 소비자 그러는데 괜찮아요. 저를 아주 웃겼어요, 지금. 자, 지식장려금. 그렇습니다. 우리 개론 수업 시간은 이런 낭만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답을 잘 해주시거나 답변을 잘 해주신 분에게는 예기치 못한 상금이 수여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거죠. 고객, 손님을 자기 점포 지역으로 끌어당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말이죠. 근데 레일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굳이 뭐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여기 A와 B라는 두 개의 상업도시가 있대요. 무슨 도시요? 상업도시. 근데 상업도시가 별거 아니에요. 예컨대 군인들 많은 도시를 군사도시 그러잖아요. 또 뭐 어떤 교육이 발달한 도시를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처럼 상업활동을 중심으로 장사 위주로 하는 도시가 뭐다? 상업도시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레일리가 말하기를 두 상업도시 사이의 소비지란 말은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상업도시가 가운데 위치한 소비자 거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설명하고자 했던 학자가 누구다? 레일리. 오케이? 그런데 이 상업도시가 소비자 거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상업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 자, 그 말이 뭘까요? 그 상업도시 인구가 많을수록 고객을 자기 지역으로, 자기 도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 힘이 커진다고 봤고요. 또한 이 거리가 멀수록, 우리 왜 현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요,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수록 마음이 가요, 안 가요? 마음이 안 가. 마음이 안 간다는 건 자꾸 그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고 멀어지니까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져요, 작아져요?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노랫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레일리가 말하기를 두 개의 상업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사이에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있다고 할 때 그 상업 도시가 소비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상업 도시 인구가 많을수록 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지지 않겠니? 라고 말한 게 누구? 레일리. 근데요, 이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레일리.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실래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이걸 바꿔, 맨날 나오는 이거 바꾸는 거예요. 자, 인구의 비례죠.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맨날 인구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인데 맨날 거리 제곱의 비례. 그렇게 비례 반비례 위치를 바꿔가지고 주구장창 내는 부분이 이게. 오케이? 근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만 나오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나올 때마다 틀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의 바탕을 두고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에 대입해서 값을 구해보세요. 이 계산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지금은 기초 단계부터이니까 안 해요. 안 한 공식도 나오지 않고 안 해. 근데 나중에 한번 풀어보면 아주 우습게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수에 보면 맨 아래에 어때요? 상거래 흡인력의 크기 그래가지고 공식이 하나 나오긴 하죠. 나와요? 근데 원래 레일리 공식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가볍게 거리 제곱분의 인구만 알고 계셔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정답은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해보면 와, 이거 너무 쉽다. 이것만 나오길 바라는 때가 있을 거예요. 넘길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
그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단 말 나오죠.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표현은 사실 쓰잘데기 없어요.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뭐 기본서 받아보신 후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려도 늦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가로 3번에 허프 나와요. 근데 허프 이론을 확률 이론 그러는데 성격을 구분해 보면 허프는 미시적 중심지론이다 그래요. 여러분 조금 아까 크리스탈러 나왔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제가 거시적 그랬잖아요. 근데 허프의 중심지론은 미시적 중심지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과거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조금 전에 크리스탈러는 거시, 허프는 미시 그랬잖아요. 세상에 그거 위치를 앞뒤를 바꿔낸 문제도 있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크리스탈러 얘기할 때는 거시적 이론이고 지금 허프 아직 얘기 안 했지만 허프는 미시적 그랬죠. 근데 실제 기출문제 풀면 기출문제에선 크리스탈러 해놓고 미시적, 허프라고 해놓고 거시적. 그럼 어때요? 미시와 거시 위치 바꿨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와, 이 내용을 언제 다 외워야 될까?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지? 이러시는데 실제 기출문제 보면 허무한 문제가 절반이에요. 허무한 문제가. 미시, 거시 그런 위치 바꾼다거나 뭐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이거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거지. 아, 대단히 복잡하고 이론적인 내용을 몽땅 다 알아야 푸는 문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럼 그렇게 어느 정도 쉽게 나오는데 왜 우리가 그 합격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까? 아이고, 현장 가봐요. 당일날 가가지고 그거 책상 앞에 앉아 있어 보세요. 정말 떨려요. 떨리고 되게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뭔가 씌어가지고, 그 분명히 저기 뭐 시험 보고 나왔을 때는, 이거 4번인데 왜 3번 찍었냐? 이런 문제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굉장히 뭔가 혼란이 오고 두근거리고 설레어서 안 보일 뿐이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없애려면 평상시에 공부할 때를 실전처럼 내가 오늘 요걸 공부하지 않으면 난 정말 떨어진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고 실전처럼 항상 공부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허프는 왜 미시적인 줄 알아요? 허프가 왜 미시적 이론이라고 하냐면 허프는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미시적 이론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용 보려고 하지 마시고 구매 습관이 뭐예요? 구매 습관. 근데 구매라는 말이 뭐죠? 물건을 구입한다. 근데 습관이 뭐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주장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구매 습관이란 말 대신에 뭐 구매 패턴, 뭐 구매 행태 또는 소비자의 개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허프 주장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허무하다니까요. 왜? 너무 당연한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허프의 확률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아마 맞지 않아? 우리 같아도 먼 곳 가서 물건 사요? 이왕이면 품질 같고 가격 같으면 가까운 곳에 사는 거 아니요? 너무 당연한 말하고 너무 당연한 말을. 근데 그 당연한 말이 사실 허프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한 말이에요. 여러 소비자들이 물건 살 때마다 옆에서 보면서 쟤는 물건 살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걸 연구한 결과 나온 그 표현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두 번째 주장 내용이 조금 여러분에게 생소할 겁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허프가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써놓고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허프가 말하기를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게 누구라고요? 허프. 자, 그러면 이때 보통 이제 시험에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편의상 고차 중심이 나오면 백화점이나 홈플러스를 써 놓으시라고요. 자, 고차니까 제가 홈플러스라고 한번 써 볼게요. 그럼 저차 중심지가 나오면 무조건 슈퍼나 편의점 써 놓으시면 돼요. 자, 슈퍼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우리 집에서 500m 거리라고 가정을 해보고 인근은 우리 집에서 10m 거리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허프에 의하면 우리 집에서 500m 정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으면 10m 거리에 동네 슈퍼를 쌩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게 누구다? 허프예요. 근데요, 허프의 이런 주장에는 어떤 게 바탕에 되어 있냐면 멀티퍼포스 바이 패턴, 다목적 구매 패턴이 반영이 된 주장이라고 한번 나왔다가 초토화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요, 다목적 구매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은요, 한번 장 보러 갔을 때 어떤 물건 하나만 구입해 오시나요? 필요한 물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사 오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허프는 다목적 구매 패턴이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학자들의 특징이 뭐냐? 뻔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학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지금 어떻게 이해했어요? 아, 그 한번 장 보러 갔을 때 여러 가지 물건 한꺼번에 사오는 그런 경향을 다목적 구매 패턴이 한다. 금방 이해되죠? 근데 허프는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비자는 1회의 구매 여행을 통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일시에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랬다고.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소비자는 1회의 구매 여행을 통하여,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한번 장 보러 갔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 한꺼번에 사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두 번째 제가 1회의 구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뻔히 그 말 뜻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회의 구매 여행을 통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일시에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우리가 이해했던, 우리가 배웠던 다목적 구매 패턴인 줄도 모르고 처음 듣는데요. 배운 적 없어요. X, 나쁜 놈,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러고 있다고 수험생들이. 아시겠어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우지 좀 말라고. 아시겠어요? 이 외우지 말라는 말의 뜻은 처음부터 외우려 하지 말고 일단은 시간이 좀 들어가더라도 복잡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이고 왜 그런 말 나오는가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외우면요. 초창기엔 점수 나오지만 그 다음 점수 안 나와요. 왜? 초창기 왜 점수 나온다? 초기에는 여러분 힘을 좀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자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워도 다 맞추려 이러고 있다고. 6월 달부터 초토화시켜요. 외운 사람들은 점수 안 나오게끔 만들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걸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요거 여기 보면 들어봐요. 칠판 보시고 귀로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두부 한 모, 파 한 단 사려고 한다면 굳이 500m 거리의 홈플러스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4인 가족, 우리 가족들 4인 가족 일주일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사오고자 할 때는 동네 슈퍼가 가깝다 할지라도 500m 정도 거리라면 홈플러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여러분 같으면 일상생활에서 안 그러겠냐고. 그러하겠죠. 그걸 말한 게 누구다? 허프. 오케이?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별것도 아닌 문장을 가지고 이걸 그냥 외우다 보니까 자, 그냥 외웠다 치자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 줄 알아요? 요거 위치 바꿔서 냈어. 문제에서. 이 위치를 바꿨는데 무턱대고 외우신 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외운 말 다 들어가 있으면 위치 바꿔도 차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컨대 고차와 저차 위치를 바꿨다 한들 이 문장을 그대로 외우신 분 입장에서는 외운 말은 문장 속에 다 있잖냐. 아시겠어요? 위치만 바뀐 거지.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단어 위치를 바꿔낸다고 했을 때 그냥 무대뽀로 외우신 분 입장에서는 그 위치의 어떤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시고 본인이 외웠던 말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틀린 거 없는데 이러면서 오답을 낸다고. 아시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에이 설마 저런 걸 쓰니까 나중에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지금 설마 이런 분들이 나중에 초창기에 문제 풀잖아요. 여러분들 다 틀려요. 왜? 알아듣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오케이? 근데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이건 답이야, 이건 답이 아니야 다 골라내시는 경지가 올라가시는데 그렇게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참아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면 허프 주장이 당연하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잘 봐요. 여기 동네 슈퍼하고요. 홈플러스 비교해 보실래요? 어느 쪽에 매장 또는 점포의 규모가 더 커요? 어느 매장 또는 점포의 면적이 더 넓을까요? 그래서 허프가 뭐라고 그러는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허프에 의하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 특정 점포로 이동할 확률은 그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오케이? 매장 면적. 매장 면적이 더 넓은 쪽이 홈플러스 아니에요. 그럼 매장 면적이 넓은 점포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라고 말한 게 누구? 허프.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말 속에 이미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장 속에 저차와 고차를 비교해 보니까 이미 저차 중심지보다 고차 중심지가 매장 규모가 더 크고 매장 면적이 더 넓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 문장 속에서 이미 허프의 주장,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그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는 그 주장이 사실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장 따로 외우고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는 말 따로 외우고 따로따로 외우다가 그것이 같은 말인 줄 모르면서 뒤죽박죽 혼란을 겪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말이죠. 우리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 심부름값 준다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심부름값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 있는 곳에 갔다 오라면 가요 안 가요? 갑자기 엄마 쥐가 났어요. 나 뇌졸중인가 봐 이러면서 안 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허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허프의 확률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며 매장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말이 뭘까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건 거리가 멀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자,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허프에 의하면 어떤 고객이나 소비자가 어떤 점포, 어떤 매장을 이용할 확률 자체는 그 매장 면적이 넓을수록 높아지지만 매장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안 가게 되니까 그 확률은 낮아지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게 누구? 허프. 근데 듣고 보면 여러분 만약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허프 주장 들어봤을 때 이해가 됐다고 했을 때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주장이? 뭔가 꼭 외워야만 알게 되는 주장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 허프 주장을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나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허프는 누구 입장에서 얘기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할 때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자 입장이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요. 당연히 나라도 그랬겠네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별도로 외울 필요까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왜? 우리 개론만이라도 암기량을 줄이셔야 돼. 나머지 몽땅 나중에 공법 한번, 공법 다 외워야 된다고, 이거. 근데 그걸 다 외워도 점수가 나올까 말까 하는 게 공법인데. 그럼 어찌됐든 개론만이라도 좀 암기량을 줄여서, 그래, 여러분 부담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입장 얘기하는 것이지 뭐 제 과목 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그리고 막말로
제가 제 과목만 생각한다면 다른 과목 제가 신경을 왜 쓰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괴로울 뿐 아니라 그 6개 과목 어떻게 잘 하셔가지고 단기간에 합격해 나가실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남들은 그런 말도 하더군요. 그 오지랖 좀 너무 넓은 거 아니냐. 괴로움만 얘기하라 하는데 그거만 얘기하면 저는 편해요. 제 입장을 생각하면. 근데 저는 제 입장이 아니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빨리 이 고통을 좀 단축시키는 길이 뭘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얘도 이런 주장의 바탕을 두고 공식이 있어요. 근데 기초니까 지금 공식 없잖아요. 기초서에 공식 없잖아요. 근데 걔도 앞에서 보셨던 레일리하고 똑같은 공식으로 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나중에 한 번만 계산해보면 이 문제만 나오라고 빌 때가 있을 거라니까 얼마나 쉬운데. 예컨대요. 이랬고 분자가 25인데 분모가 5의 제곱이래. 그럼 이게 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죠.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맞춘 거예요. 이게 허프하고 레일리 계산 문제라고. 아시겠어요? 제곱분의 값 하면 떨어지는 게 얘네들이에요. 금요 요번 28에 이거 나왔다니까. 허프 거. 레일리가 허프 두께 나왔는데 걔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무 필요 없어. 거리 제곱분의 면적 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원래 공식에는 뭐 루트도 있고 뭐 제곱도 나오고 이러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리 제곱분의 뭐 레일리 같으면 인구, 허프 같으면 면적 나누만 주잖아요. 답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뭐 10초 이내에 계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의 땅이라니까요.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점포의 종류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가로 4번에서 왼 가로 1번의 내용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원래 공간균배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 1번 내용은 공간균배 원리에 따라서 점포를 구분한 건데요. 거기 보면 집심, 집재, 산재,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제목들 나오죠. 근데 용어 중에 이 집이라는 글자가 붙었다면 이건 한자에서 모일집이에요. 모일집.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인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말 중에 용어 중에 산자가 나와 있다면 이건 한자로 흩어질 산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모이지 않는다, 여러 곳에 흩어진다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집심과 집재는 공통적으로 집이라는 글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인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집심할 때 심은 중심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중심부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를 뭐라 그래요? 집심성 점포라고 하는데 종류를 보면 영화관, 뭐 백화점, 도매상가, 귀금속점 뭐 이런 말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종류 없군요. 말뜻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종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도요. 그 왠지 어떤 동네의 뭐 중심지다 이렇게 되면 영화관이 있죠. 그렇죠? 무슨 백화점도 있고 뭐 도매상가나 귀금속점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우리 노원구 상계동이지만 여기 정확한 행정구역상 무슨 동입니까? 상계동 맞아요? 그럼 상계동 보면 여기 이제 노원역 10번 출구 바로 위에 올라가면 어때요? 롯데 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롯데 시나마 영화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름대로 얘네들이 뭐다? 집심성 점포니까 이 상계동 일대가 이 강북의 또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강북의 진짜 중심은요, 어딜까요? 예, 수유역 4번 출구인데요. 수유역 4번 출구 앞에 들어가시면 백악관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주로 강북의 중심이에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죠. 자, 그 다음에 집재가 나오는데 역시 모인다, 모일 집이 나왔어요. 그러나 심은 없죠. 무슨 말이냐? 중심지가 아닌 지역에 동일 업종, 같은 업종의 점포끼리 모이는 성향을 갖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집재성 점포인데 여기에 속하는 게 뭐 가구점이나 관공서, 금융기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대표적으로요. 금융기관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럼 내가 신한은행을 찾고 싶대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농협이나 하나은행이 보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도요. 좀 둘러보다 보면 신한은행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그런 금융기관은 한 곳에 모이는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Understand? 그 다음에 그 집재의 반대가 산재거든요. 흩어질 산이다. 그럼 한 곳에 모이면 불리하기 때문에 분산 입지함이 유리한 점포를 뭐라 그래요? 산재성 점포 그러는데 여기에 대표가 뭐냐면 슈퍼나 편의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골목길에 슈퍼가 한 10대 개가 따닥따닥 붙어있다 그러면 그걸 떠올리는 그 순간 지옥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망하겠다고 작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슈퍼 편의점 등의 점포는 따닥따닥 한 곳에 붙어 있으면 상호 간에 불리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떼어놓고 분산 입지에 유리하지 않느냐. 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우리 사회에 안 맞아요. 왜? 그 이론 자체가 외국 이론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잘 맞지가 않는데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국부적 중심지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를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하는데요. 그 국부적 중심지가 뭐냐면 예컨대 우리 서울의 중심지 그러면 전통적으로 종로 명동 그렇죠. 또 요즘에는 저 뭐 강남 또는 강북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네마다도 중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동네마다 그 동네 중심지를 국부적 중심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비료상, 석재상, 뭐 종묘상, 어구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본서 보면 종류 나오는데 그럼 어떤 분들 질문해요. 우리 동네에 그런 점포 없다고. 그럼 저의 답변은 뭐냐? 이거 우리나라 이론 아니라고. 그리고 100년 전 거라고. 아시겠어요? 모든 개론의 이론은 외국의 이론임을. 또한 그 발표된 지 최소 50년에서 100년이 지난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맞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걸 어찌합니까? 그렇게 기억할 수밖에. Understand?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가요.